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실수로 보쌈한 늙은 기생 덕에 인생이 뒤바뀐 노총각. 조선 후기 한양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마을에 선우라는 30살 노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원래 대대로 벼슬을 지내던 양반가의 장손이었으나 영모에 연루된 먼 친척 때문에 가문이 통째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선우는 15살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 홀어머니를 모셔야 했습니다. 한때는 서당에서 사서삼경을 줄줄 외우던 수재였으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처럼 당장 먹고 살기가 급했습니다. 선우는 눈물을 먹으며 책을 덮었고 김진사댁의 소장농이 되어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15해가 흘렀습니다. 선우의 손은 거칠어졌고 등은 굽었으나 그래도 효심만큼은 변치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께 문안을 드리고 저녁에는 밭에서 돌아와 어머니의 발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효심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워낙 찢어지게 가난했던 탓에 30이 되도록 장가 한번 못 가보았습니다. 선우야, 어느 가을날 저녁 어머니께서 한숨을 푹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 어머니, 내가 죽기 전에 네 홀레라도 보고 싶구나. 며느리 얼굴 한번 보고 눈을 감는 것이 이 애미의 소원이다. 선우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머리는 어느새 백발이 되었고 허리는 더욱 굽어 있었습니다. 효자로 소문난 선우였지만 가난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마을의 처녀들은 가난한 소장농 선우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중매쟁이조차 선우의 집문턱을 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불효막심하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선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으나 마음속으로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장가를 갈 수 있을까? 며칠 후 선우는 장날에 옛 친구 석다리를 만났습니다. 석다리는 선우와 함께 서당을 다니던 동문이었으나 지금은 작은 상점을 운영하며 제법 괜찮게 살고 있었습니다. 선우 형님, 요새 안색이 말이 아니구먼. 무슨 근심이라도 있어? 석달아, 나도 이제 30인데 장가도 못 가고 이 모양이니 어찌 근심이 없겠나. 석다리는 술잔을 따라 건네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형님, 그런 보쌈은 어떠하오? 보쌈이라니? 선우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보쌈은 비록 불법이었으나 가난한 총각들 사이에서는 암암리에 행해지는 풍습이었습니다. 과부나 시집가기를 꺼리는 여인을 몰래 납치해 아내로 삼는 것이었지요. 형님, 이 대감댁에 길선이라는 여종이 있다오? 30도 안 된 과부인데 싹싹하고 일도 잘한다더구먼. 밤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보쌈을 해오면 어떻겠소? 과부라 시집가기 어렵고 형님 같은 양반 출신에게 시집 오면 나쁘지 않을 것이요. 선우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또다시 어머니의 한숨 소리를 듣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대로 늙어 죽을 수는 없지.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뭐든 해야 한다. 선우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석다리와 또 다른 친구 복동이를 불러 계획을 세웠습니다. 형님, 이 대감댁 잔치가 모레라오. 그날 밤에 거사를 치릅시다. 길선이는 주로 뒤채에 있다 하니 담을 넘어 바로 가면 되겠소. 좋소. 그럼 그날 밤에 보세. 보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 대감댁의 회갑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낮부터 풍악 소리가 요란했고 곳곳에서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선우는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밭에서 김을 매다가도 자꾸만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 돌이킬 수는 없다. 선우의 마음속에는 기대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내를 맞이한다는 설렘도 있었지만 혹여일이 잘못되어 잡혀가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컸습니다. 해가 저물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선우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석달이 복동이와 약속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형님, 준비되었어? 그래. 어서 가세나.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이 대감댁으로 향했습니다. 잔치는 끝나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선우 일행은 뒷담을 넘어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채는 생각보다 고요했습니다. 하인들도 모두 잔치가 끝나고 잠을 자는지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선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네. 뒷간에서 한 여인이 치마를 여미며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여인의 모습은 날씬했고 걸음걸이가 우아했습니다. 저 여인이 길선이일 것이다. 선우는 석다리와 복동이에게 눈짓했습니다. 세 사람은 재빨리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우가 뒤에서 여인의 입을 막고 석다리와 복동이가 여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라 발버둥쳤으나 세 사람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오. 놀라지 마시오. 해치지 않을 것이니. 선우는 낮은 목소리로 여인을 달랬습니다. 여인은 잠시 저항하다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선우는 여인을 업고 세 사람은 허겁지겁이 대감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우는 등에 업힌 여인의 무게를 느끼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이 여인과 잘 살아야지. 집에 도착하자 선우는 여인을 방에 눕혔습니다. 석다리와 복동이는 성공을 축하한다며 어깨를 두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선우는 혼자 여인 곁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선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달빛에 비치자 선우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고운 얼굴이었습니다. 30도 안 되었다는 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여인의 피부는 곱고 눈매는 또렷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옵니까? 여인은 주위를 둘러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놀라셨겠소. 내가 부인을 모셔온 것이오. 모셔오다니 무슨 말씀이시오? 나는 이 대감댁에 춤 공연을 하러 온 기생이오.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는 것이오? 뭐라고요? 선우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기생이라고? 길선이가 아니란 말인가? 부인이 길선이가 아니시오? 길선이 아니오. 나는 모란의 임혜양이라 하오. 이대감 대원갑 잔치에서 마지막 공연을 하고 은퇴하려던 참이었소. 선우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사람을 잘못 데려온 것입니다. 그것도 여종이 아닌 기생을. 선우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단 말이여.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부인, 정말 죄송하오. 내가 길선이라는 여종을
보쌈하려 했는데 잘못 부인을 모셔온 것 같소. 임혜양은 놀라면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기생답게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래, 보쌈이었군요. 어디 사연이나 들어봅시다. 임혜양은 32살이었습니다. 기생으로서는 은퇴할 나이였습니다. 한때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명기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춤사위는 나비처럼 우아했고 노랫소리는 꾀꼬리처럼 청아했습니다. 양반 대감들이 앞다투어 첩으로 드리겠다고 청했으나 임혜양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나는 평생 춤을 추며 살 것이다. 누구의 첩이 되어 골방에 갇혀 살고 싶지 않다. 임혜양은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비록 천민 신분이었지만 무대 위에서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했습니다. 어느새 30을 넘기자 젊은 기생들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했습니다. 이대감댁 환갑잔치가 마지막 공연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임혜양은 막막했습니다. 평생 춤만 췄지. 다른 기술은 없었습니다. 혹시 작은 기생집이라도 차릴까 생각했으나 그럴 미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쌈을 당하다니 임혜양은 선우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나이는 30 정도로 보였고 얼굴은 순박했습니다. 옷은 남루했으나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보쌈을 하고도 미안해하는 모습이 오히려 신기했습니다. 나리 사연을 말씀해 보시오. 선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자식으로 태어나 소장농이 된 이야기, 가난 때문에 30까지 장가를 못 간 이야기,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야 하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임혜양은 선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둘 다 본래의 신분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우는 양반에서 소장농으로, 임혜양은 인기 기생에서 퇴물로. 나리, 예, 부인 나를 다시 이대감 댁에 데려다 주실 생각이시오? 그래야 하지 않겠소? 이건 이니 잘못한 일인데. 임혜양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우를 보니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착하고 순박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몰락했어도 양반이었습니다. 기생인 자신은 아무리 잘해봐야 양반의 첩밖에 될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실 부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대감댁 공연을 마치면 갈 곳도 없는 몸. 이것도 운명이 아닐까. 임혜양은 결심했습니다. 나리, 예, 부인, 저는 비록 기생이오나 여자의 몸이옵니다. 평생 춤을 추며 법도를 익힌 예인이옵니다. 이렇게 보쌈을 당한 것도 제 운명이라 여기겠나이다. 선우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나리를 보니 성실하고 착해 보이시는데 나리와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이오? 선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잘못 보쌈해온 기생이 오히려 자신과 살겠다니.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오. 무엇이든 약속하겠소. 나를 천하게 대하지 마시고 정실 부인으로 대해 주시오. 비록 기생이었으나 함부로 몸을 팔진 않았습니다. 이제는 한산 내의 부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소. 그렇고 말고 부인을 정실로 모시겠소. 선우는 기쁨에 겨워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임혜양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둘 다 서로에게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고 그 사람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께서 부스스 일어나셨습니다.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가 들려 이상하게 여기신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본 적 없는 젊은 여인이 정갈하게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시다 일어나셨사옵니까? 임혜양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니, 처자는 누구냐? 선우가 얼른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어제 데려온 처자이옵니다. 뭐라? 데려온 처자라니? 어머니는 기쁜 마음에 임혜양을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나이는 좀 있어 보였으나 얼굴이 곱고 몸가짐이 단정했습니다. 그래? 어디 사는 처자이냐? 어느 양반댁 교수이더냐? 어머님, 저는 모란각에서 기생으로 있던 임혜양이라 하옵니다.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기생?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우를 쳐다보셨습니다. 선우야, 이게 무슨 짓이냐? 아무리 우리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해도 우리는 양반이다. 몇 대째 있는 양반 가문인데 어찌 기생을 며느리로 들인단 말이냐. 어머니, 안 된다. 당장 저 기생을 내보내거라. 선우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의 반대가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임혜양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쌈을 당해와서 환영받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천대받는 신세였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은 그런 천한 기생이 아니옵니다. 평생 춤을 추며 공연을 하던 예인이옵니다. 사람 됨됨이도 좋사오니 좀 더 지켜봐 주시옵소서. 안 된다. 기생은 기생이다. 당장 내보내.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선우는 난감했고 임혜양은 슬펐습니다. 그날 밤 선우는 임혜양에게 다가갔습니다. 눈가가 붉은 것이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매양이 정말 미안하오. 우리 어머니가 너무 고지식하셔서 그렇소. 양반의 체면을 중히 여기시는 분이라 나리, 저는 괜찮습니다. 원래 기생이 천대받는 것은 익숙하니까요. 임혜양의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선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매양이,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아마 매양이의 진심을 알면 어머니의 마음도 풀릴 것이요. 정말 그렇겠습니까? 그렇소. 나는 매양이를 믿소. 선우의 진심 어린 말에 이혜양은 힘을 얻었습니다. 평생 수많은 남자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알겠어요, 나리. 기왕 나리와 살겠다고 마음먹었으니 어머님의 마음을 돌려놓아 보겠어요. 고맙소, 매양이. 평생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으로 사람들의 억을 홀리던 재주가 있지 않겠어요? 그 재주를 써보겠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이혜양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정갈하게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께 공손히 문안을 드리고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깨끗이 했습니다. 어머님, 진지 잡수셨사옵니까? 어머니는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혜양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리겠나이다. 됐다. 내 손길 받기 싫다. 어머님 허리가 불편하시다고 들었나이다. 제가 안마해 드리겠나이다. 이혜양은 정성스럽게 어머니의 허리를 주물렀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불편해하셨으나 손길이 시원하자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임혜양은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밥도 맛있게 해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때로는 재밌는 이야기로 웃음도 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양에서 공연하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옛날에 어느 대감마님이
제 춤을 보시고 너무 감동하셔서 금비녀를 하사하신 적이 있나이다. 그런데 그 비녀가 너무 크고 화려해서 제가 쓰고 다니면 마치 달폈을 같았나이다. 어머니는 피식 웃으셨습니다. 임혜양의 이야기가 재밌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이것도 드셔보세요. 제가 한양에서 배운 음식인데 입맛을 돋우는데 좋답니다. 그래, 한 입만 먹어보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이혜양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혜양의 정성과 효심이 진심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딸이 없던 어머니는 이양의 애교 어린 말투와 다정한 손길이 좋았습니다. 매양아, 예, 어머님, 내가 정말 내 아들과 살고 싶으냐? 예, 어머님, 진심이옵니다. 어머니는 이양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을 잘 보살펴다오. 비록 기생 출신이지만 네 마음씨만큼은 어느 양반 규수 못지 않구나. 어머님, 이양은 감격하여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임혜양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의 허락을 받은 선우와 임혜양은 소박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장식도 없고 하객도 없는 그저 어머니와 석달이 복동이만 참석한 조촐한 혼례였습니다. 하지만 선우와 이혜양은 행복했습니다. 혼례 첫날 밤, 선우는 임혜양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정말 고맙소. 나 같은 농사꾼에게 와주어서 말이여. 이혜양은 선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우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서방님,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갈 곳 없던 저를 받아주시고 정실 부인으로 대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부인은 춤을 잘 추셔서 그런지 몸짓이나 말투가 다 사랑스럽소. 평생 소중히 모시겠소. 서방님도 성실하고 착하시어 제가 참 좋사옵니다. 저도 서방님을 평생 잘 섬기겠나이다. 선우는 임혜양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이혜양의 얼굴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32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피부는 곱고 눈매는 또렷했습니다. 평생 춤을 추어온 덕분에 몸매도 날씬하고 우아했습니다. 임혜양도 선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우의 얼굴에는 순박함과 성실함이 묻어났습니다. 거친 농사일로 그을린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맑고 진실했습니다. 이혜양은 평생 수많은 양반 대감들을 만났지만 선우처럼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서방님, 부인,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비록 보쌈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우와 이혜양은 행복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선우가 하는 소장농일은 고되었고 수확의 대부분을 지주인 김진사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선우, 올해는 흉년이라 수확이 적었다네. 그래도 소장료는 예년대로 내야 하네. 김진사는 냉정했습니다. 선우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땅이 없는 소장농의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사옵니다. 선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우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임혜양은 그런 선우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방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나는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면 되는가. 이혜양은 어떻게든 살림의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춤을 추던 시절은 끝났고 다른 기술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우물가에서 안내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이해양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새 한양에서 중매쟁이 하는 사람들이 큰 돈을 번다더군. 그러게 말이야. 혼사 한번 성사시키면 쌀 서너 가마니는 받는다던데. 그렇지만 중매쟁이가 아무나 하나?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지. 이 양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중매쟁이라니 자신에게 딱 맞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기생으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이해양은 사람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게다가 관상과 궁합을 보는 법도 어느 정도 익혔습니다. 그래, 내가 중매쟁이를 해보자. 이양은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해양은 선우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돈벌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인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제가 중매쟁이를 해보려 하옵니다. 중매쟁이라니? 선우는 놀랐습니다. 중매쟁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서방님, 제가 기생으로 있으면서 사람들의 관상과 궁합을 보는 법을 배웠사옵니다. 빨리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해야 환심을 살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중매쟁이가 되어보려 하옵니다. 하지만 부인, 중매쟁이는 쉬운 일이 아니오. 혹시 실패하면 욕만 먹을 텐데. 걱정 마세요, 서방님. 제가 기생 시절에 들어보니 혼인을 성사시키면 꽤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사람들의 관상과 궁합을 잘 봐서 혼인을 성사시키면 살림에 큰 보탬이 될 것 같아요. 선우는 이해양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자신감과 결단력이 가득했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부인. 부인을 믿겠소. 한번 해보시오. 고맙습니다, 서방님. 임해양의 중매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믿어주는 사람도 없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임해양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혼사를 앞둔 집안을 수소문했습니다. 실례가 되겠습니다만 혹시 혼사에 어려움이 있으신지요? 누구시오? 저는 중매를 돕는 임해양이라고 하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사오니 좋은 인연을 맺어드릴 수 있나이다. 처음에는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낯선 여인의 말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해양은 끈기가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한 집에서 임해양을 불렀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였는데 스무려서 살된 딸이 혼처를 찾지 못해 근심이 깊었습니다. 임해양이라 했소? 예, 어르신. 우리 딸이 나이가 26인데 집안이 가난해서 혼처를 구하지 못하고 있소. 혹시 좋은 곳이 있겠소? 이해양은 그 규수를 보았습니다. 얼굴은 평범했으나 눈빛이 총명했고 걸음걸이가 단정했습니다. 임해양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아가씨는 살림을 잘할 상이로구나.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을 상이기도 하고. 어르신, 제가 한번 좋은 곳을 알아보겠나이다. 이해양은 마을을 돌며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던 중 인근 마을의 큰 상인 집안에서 며느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해양은 곧바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실례하옵니다. 혹시 혼처를 찾고 계신지요? 그렇소. 우리 아들이 장사는 잘하는데 글을 못 읽어서 걱정이요. 똑똑한 며느리를 얻어 아들을 도와주었으면 하는데 제가 아는 규수가 있사옵니다. 비록 집안이 가난하오나 양반가의 딸로 글도 잘 알고 총명하옵니다. 양반가의 딸이라고? 그런 집안에서 우리 같은 상인 집안에 시집을 오려 하겠소? 제가 말씀을 잘 드려보겠나이다. 이해양은 양쪽 집안을 오가며 중재했습니다. 양반가 어른에게는 상인 집안의 재력을 강조했고 상인 집안에는
양반가 규수의 교양과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어르신, 요새는 신분보다 사람 됨됨이가 중요한 시대이옵니다. 상인 집안이지만 부유하고 인심도 좋사옵니다. 따님께서 시집 가시면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아들이 장사로 번 돈을 규수께서 잘 관리해 주시면 집안이 더욱 번창할 것이옵니다. 마침내 양쪽 집안이 혼사를 승낙했습니다. 혼례가 치러졌고 두 집안 모두 만족했습니다. 임혜양은 양쪽에서 쌀섬과 은자 한 양을 받았습니다. 부인! 대단하오. 정말 대단해. 선우는 감탄했습니다. 쌀섬과 은자 한 양이면 몇 달을 먹고 살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이혜양도 기뻤습니다. 서방님,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살림을 일으켜 보겠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임혜양이 중매를 잘한다는 이야기가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이번에는 큰 사대부 집안에서 임혜양을 불렀습니다. 이 양, 내가 중매를 잘한다고 들었다. 우리 집안에 중요한 혼사가 있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어떤 혼사이옵니까? 우리 집안과 이웃 고을의 사대부 집안이 혼인을 통해 관계를 맺으려 하느니라. 하지만 양쪽 집안의 당사자들이 서로를 못마땅해 하고 있다. 내가 중간에서 잘 조율해 주었으면 한다. 이의 양은 난감했습니다. 사대부 집안의 정략 결혼은 복잡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나이다. 이의 양은 먼저 두 집안의 당사자들을 각각 만났습니다. 신랑감은 20살의 선비였는데 학문에만 몰두해 여자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소인은 평생 학문을 하며 살고 싶사옵니다. 혼인은 집안의 강요일 뿐이옵니다. 이의 양은 신랑감의 관상을 보았습니다. 눈빛은 맑고 이마는 넓었습니다. 학자의 상이었습니다. 이 양반은 학문을 사랑하는구나. 그렇다면 학문을 함께할 수 있는 배필을 원할 것이다. 다음으로 신부감을 만났습니다. 18살 교수였는데 똑똑하고 당차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집안의 도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제 뜻도 없이 정해진 혼인이라니 너무 억울해요. 이의 양은 규수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지혜롭고 강인한 눈빛이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자신의 생각이 뚜렷한 분이로구나. 이혜양은 두 사람을 이해했습니다. 둘 다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정해진 혼인에 반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혜양은 묘안을 냈습니다. 며칠 후 임혜양은 두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했습니다. 한 사당에서 책을 읽고 있는 신랑감 옆에 신부감이 지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신부감은 신랑감이 읽고 있는 책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 그 책은 소학이 아닙니까? 저도 그 책을 좋아합니다. 신랑감도 놀랐습니다. 아가씨께서 소학을 아시오? 여인들 중에 이 책을 아는 이가 드문데. 저는 어려서부터 글 읽기를 좋아했사옵니다. 특히 유학 서적에 관심이 많사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이의 양은 멀리서 미소 지으며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역시 맞는 사람들은 통하는 법이로군. 그 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었고 결국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고 두 집안은 크게 만족했습니다. 임혜양은 이번에는 은자 5냥과 비단 여러 피를 받았습니다. 부인, 정말 대단하오. 부인의 솜씨가 신의 경지에 가깝소. 서방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을 잘 맺어주는 것이 중매쟁이의 역할이에요. 저는 그저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이에요. 이매양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한양에서도 이해양의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해양은 부자들만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의 혼사도 기꺼이 도왔습니다. 어느 날 한 과부가 이매양을 찾아왔습니다. 부인, 제 아들 좀 도와주세요. 아들이 나이 30이 넘었는데도 장가를 못 가고 있어요. 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요? 나무꾼이에요. 착하고 성실한데 집이 가난해서 장가를 못 가고 있어요. 이매양은 그 나무꾼을 만났습니다. 얼굴은 거무스름했으나 눈빛이 맑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이매양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하지만 마음씨가 착하구나. 좋은 배필을 만나면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해양은 인근 마을을 돌며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다 한 과부집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어린 딸을 키우며 살고 있는 25살의 과부였습니다. 혹시 재혼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재혼이요? 아이가 있는데 누가 저를 받아주겠어요? 제가 아는 총각이 있어옵니다. 나무꾼인데 성실하고 착하옵니다. 아이를 잘 키워줄 사람이 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해양은 두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나무꾼은 과부와 그 딸을 보자마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과부는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으나 눈빛은 따뜻했고 어린 딸은 수줍어하면서도 예뻤습니다. 소인이 비록 가난한 나무꾼이오나 부인과 아이를 정성껏 보살피겠사옵니다. 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다니. 무슨 말씀이요? 소인이야말로 고맙소이다.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고 나무꾼은 과부의 딸을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세 식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매양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무꾼이 패온 나무 한 짐을 받았습니다. 부인, 돈도 안 받고 중매를 해주시다니 정말 고맙소이다. 괜찮아요. 두 분이 행복하게 사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선우는 이양을 안아주었습니다. 부인,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돈만 아니라 사람의 행복까지 생각하다니. 처방님, 저는 평생 기생으로 살면서 돈만 쫓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더라고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매양은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중매쟁이가 되었습니다. 양반 대감부터 가난한 백성까지 모두가 이해양을 찾았습니다. 이해양은 사람의 관상과 궁합을 정확히 보았고 무엇보다 두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중매했습니다. 이매양이 벌어들인 돈은 상당했습니다. 이제 선우의 집안은 가난을 벗어났습니다. 작은 땅을 사서 소작농에서 벗어났고 집도 새로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외양아, 네가 우리 집안을 일으켰구나. 어머님, 다 서방님 덕분이옵니다. 서방님이 저를 믿어주셨기에 제가 중매쟁이를 할 수 있었사옵니다. 그래, 너희 둘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니 애미가 볼 때마다 기쁘구나. 선우는 이해양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우리 살림도 좀 나아졌으니 내가 다시 글 공부를 해도 되겠소? 서방님, 그럼요. 서방님은 원래 학문을 하시던 분이잖아요. 꼭 과거에 급제하세요. 선우는 다시 책을 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잡은 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생소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옛 실력이 돌아왔습니다. 선우는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이혜양은 선우를 뒷바라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선우에게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처방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중요해요. 고맙소, 부인. 부인 덕분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 3년 후, 선우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임혜양과 어머니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우리 서방님이 꼭 급제하게 해주소서. 매양아, 선우가 꼭 급제했으면 좋겠구나. 어머님, 서방님은 반드시 급제하실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셨는걸요.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는 징소리와 함께 선우가 돌아왔습니다. 합격했소. 과거에 급제했소이다. 이혜양과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처방님, 축하해요. 선우야, 정말 잘했구나. 온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에서 소장농으로 살다가 다시 과거에 급제한 선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축하드리옵니다. 이제 벼슬길에 오르시겠군요. 선우는 이 모든 것이 이혜양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인, 정말 고맙소. 부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소장농으로 살았을 것이오. 아니에요, 서방님. 처방님이 원래 뛰어나신 분이셨어요. 저는 그저 옆에서 도왔을 뿐이에요. 선우가 과거에 급제한 후 집안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선우는 작은 벼슬을 받아 한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임혜양도 한양에서 중매쟁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임혜양이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처방님, 제가 아이를 가졌어요. 정말이요? 정말이란 말이요? 선우는 기쁨에 겨워 이혜양을 안아 올렸습니다. 어머니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손주를 보는구나. 하늘이시여 감사옵니다. 10달 후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선우는 아들의 이름을 복이라고 지었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복된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2년 후 이번에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딸의 이름은 연이라고 지었습니다. 연꽃처럼 아름답고 고고하게 자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부인, 우리 아들, 딸을 보니 정말 행복하오. 저도요, 서방님.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이혜양은 선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퇴물기생으로 앞날이 막막했던 자신이 이제는 사랑하는 남편과 귀여운 아이들, 그리고 자애로운 시어머니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선우와 이혜양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신분사회 속에서도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감동적인 민담이다. 가난한 양반 자제 선우와 기생 출신 임혜양의 인연은 우연한 실수로 시작되었지만 진심과 성실함으로 맺어진 참된 사랑으로 이어졌다. 비록 출신은 천했으나 임혜양은 지혜롭고 다정한 마음으로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고 남편 선우를 뒷바라지하여 과거에 급제하게 만들며 가문을 일으켰다. 이를 통해 이야기는 인간을 평가함에 있어 신분보다 덕행과 노력, 그리고 진정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전한다. 또한 어려운 처지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떠한 역경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첫날 밤, 놀란 신랑의 황당한 사건, 금강산 깊은 자락, 맑은 물 흐르고 솔바람이 스미는 곳에 기와집 한 채가 있었지요.
그 집은 산속에 있었지만 궁궐 못지않게 반듯하고 고왔고 땅도 넓고 가축도 많았으며 무엇보다 사람 보기 지극하여 아들 둘과 귀한 딸 하나를 두었답니다. 딸은 하늘의 배기를 정성껏 빌고 천지명께 천일이나 기도하여 얻은 아이였지요. 고운 얼굴에 말도 곱고 손재주도 뛰어나 바느질 솜씨는 마치 비단 위에 구름을 수놓은 듯했고 웃는 얼굴은 동백꽃이 피어나는 듯했지요. 그 집 딸은 하늘이 점지한 아이라더라니까. 참말로 귀한 팔자지. 마을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고 진아는 나그네들조차 발걸음을 멈추고 한 번 더 돌아보았지요. 허나 세상 일은 알 수 없는 법. 평온하던 집안에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답니다. 먼저 말 한 마리가 쓰러졌습니다. 먹지도 않고 기운 없이 헐떡이다가 숨을 거뒀지요. 병이 들었겠지 하며 넘겼건만 사흘 뒤 또 한 마리가 죽었고 이내 소 한 마리도 쓰러졌습니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니오이다. 어쩌면 귀신이 붙은 것이 아니오일까 아니면 누군가 독을 먹였을지도 모르지요. 수소문 끝에 지켜보자는 말이 나왔고 마침 장손인 첫째가 나섰답니다. 한밤중에 마당 귀퉁이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지요. 허나 밤새도록 짐승 울음소리조차 없었고 달빛만 쓸쓸히 마당을 훑었습니다. 다음 날은 둘째 아들이 나섰습니다. 둘째는 성미가 야무지고 눈치도 빠른 사내였지요. 그는 초당 뒤쪽 작은 울타리 옆에 조용히 엎드려 지켜보다가 다리 기울 무렵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답니다. 그 조용하고 얌전하던 막내 여동생이 새하얀 겉옷을 입은 채 말 가까이 다가가더니 말의 옆구리를 쓰다듬으며 그 똥구멍에 손을 넣었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더니 배를 갈라 그걸 쏙 빼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는 숨을 멎은 채 그것을 지켜보았지요. 그건 틀림없는 여우의 짓이었어요. 다음날 둘째는 아버지께 말했지요. 아버지, 막내가 짐승을 죽였습니다. 밤에 말 곁으로 가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이놈 무슨 망발이냐. 그 귀한 딸을 두고 헛소리를 하다니. 네놈 눈이 썩었느냐. 그날 저녁 아버지는 하인을 시켜 지키게 했고 하인 역시 같은 장면을 보고 말았답니다. 아버지는 머리를 싸주고 방 안에 주저앉았지요. 말이 귀했던 시절이지만 짐승 몇 마리가 아까운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얻은 귀한 딸이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게 더 큰 충격이었지요. 그리하여 마침내 둘째 아들은 결심했지요. 이 집은 더 이상 내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리하여 짐 하나 없는 몸으로 둘째는 달이 기운 새벽녘에 집을 떠나 금강산 깊은 산속으로 향하였답니다. 바로 그 산골짜기 어딘가에서 모든 기이한 일이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금강산 초입을 벗어나 산줄기 깊은 곳으로 접어들면 사람이 좀처럼 닿지 못하는 외진길이 하나 있지요. 둘째 아들은 걸었습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걸음으로 가족도 고향도 뒤로 하고 그저 마음 한 자락만 붙든 채로 말이죠. 밤이 되자 날은 싸늘해지고 산기운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길은 어둡고 바람은 울었지요. 그는 어쩔 수 없이 낯선 산비탈, 묘지 하나가 있는 널따란 바위 옆에서 몸을 기댄 채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을 떨며 보내고 이튿날 아침 해가 나서야 다시 걷기 시작했지요. 걷고 걷다 보니 어디선가 희미하게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책은 마음의 거울이라 했거늘. 거울 앞에 선 이는 누구인고 그는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발을 옮겼지요.
솔숲 너머 작은 초당 하나, 그 안에 앉아 책을 읽는 이는 놀랍게도 한 여인이었답니다. 말없이 책을 넘기는 손, 옷자락 위로 흩날리는 햇살, 그 모든 것이 이승의 것 같지 않았지요. 둘째 아들은 조심히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실례하오, 이 산중에 사람이 사는 줄은 몰랐소이다. 그 여인이 고개를 돌리더니 가만히 쳐다보다 물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새조차 이곳에 들지 못하거늘 어찌 들어왔소? 그 말투가 야박하지도 다정하지도 않았으나 어찌 된 일인지 마음을 베어듯 아릿했지요. 그는 모든 사연을 말하지 못하고 단지 길을 잃었다 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초당 안으로 들라고 했지요.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니오. 허기를 달래고 가시지요. 초당 안은 간결했으나 기이하게 따뜻했습니다. 여인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처럼 맑고 청아했으며 말 한마디에도 깊은 울림이 있었지요. 그날 밤 그 여인은 혼자 밥을 지어 둘이 나눠 먹고 다시 조용히 책을 펼쳤습니다. 둘째 아들은 말없이 그 옆에서 졸음을 참으며 앉아 있었지요.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말없이 밥을 먹고 말없이 책을 넘기고 말없이 산을 바라보며 어느 날 여인이 말했지요. 책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앉으시오. 그 말에 둘째는 무릎을 꿇고 글을 배웠습니다. 글을 읽고 마음을 다스리니 세상 일이 멀어지는 듯 했고 하루하루가 가벼웠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나무잎이 빗물에 물들 무렵 여인이 말했지요. 이제 여기서 더는 머물 수 없는 때가 되었소. 우리는 하늘로 가야 하오. 둘째는 여인과 함께 떠날 채비를 하며 물었습니다. 혹 당신의 성함을 알 수 있겠소? 여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지요. 나는 이름이 없어. 사람의 세상에선 나 같은 걸 천녀라 부른다지요. 다 저녁이 되어 책보따리를 들고 둘째 아들과 여인은 길을 떠났습니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걸어 산 넘고 벼랑 끝에 이르렀는데 순간 바람결에 실린 듯 그들의 몸이 솟구쳐 오르더니 구름 너머 신비한 궁이 펼쳐졌답니다. 대들보마다 옥이 밝히고 기와 위로 안개가 내려앉은 그곳은 하늘이었지요. 둘째 아들은 그곳에서 새해를 살았습니다. 날마다 처녀와 함께 공부도 하고 하늘 사람들에게 글도 가르치며 속세와는 다른 시간을 살았지요. 하늘엔 신름이 없고 계절도 부드러웠으며 마음마저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허나 사람의 마음이란 게 간사하죠. 시간이 흐르니 문득문득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잘 계실까? 형은 날 원망하진 않을까? 노인은 지금도 짐승을 해치고 있는 걸까? 그리움이 한 줌씩 쌓여 가슴을 눌렀고 마침내 천녀에게 말했지요. 하늘님, 고향에 다녀올 수 있겠어? 딱 한 번만 다녀오고 싶소이다. 찬녀는 고개를 가로이며 말했습니다. 가지 마시오. 당신이 지금 지상으로 내려가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마음은 바위를 뚫는 물처럼 깊고 단단했지요. 다음에 또다시 간청했고 결국 새해가 되는 날 천녀는 조용히 병셋을 꺼내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병을 가지고 가시오. 첫째는 불, 둘째는 물, 셋째는 얼음이요. 마지막 병은 반드시 끝에 던지시오. 그래야 살 길이 열릴 것이요. 그리하여 둘째는 천녀와 이별하고 다시 지상으로 발을 내딛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가 향한 고향은 이미 사람이 없는 불만 무성한 쑥대밭이 되어 있었지요. 문을 열고 들어선 고향집은 옛 모습은커녕 그 터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붕은 무너지고
벽은 쓸려나가고 쑥대가 우거져 들짐승의 쉼터가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 허물어진 집 안에서 누군가가 달려나왔습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아니시옵니까? 여동생이었지요.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눈망울도 날씨도 여전한 채 반가움에 두 볼을 부르키며 달려들었습니다. 둘째는 순간 멈칫했지만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그 품을 받아주었지요. 그리곤 둘째를 집 안으로 모시며 말했습니다. 몇 해나 지났사옵니까?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저 혼자 남아 오라버니만을 기다렸사옵니다. 방 안은 희미한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허름한 집자리와 온기 몇 개가 놓여 있었지요. 노인은 조용히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밥은 윤기 났고 국엔 대파향이 감돌았죠. 그런데 둘째가 국을 한 숟갈 뜨고 두 번째 떠내자 그 안에 사람 손가락이 동동 떠 있었지요. 둘째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동생아, 물이 먹고 싶구나. 우물에서 한 바가지만 떠다오. 예, 오라버니. 누이가 바가지를 들고 나가자 둘째는 허리춤에 숨겨둔 병을 쥐고 뛰쳐나와 나귀에 올랐지요. 그러자 뒤에서 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저것이 눈치를 챘구나. 저것 하나라도 더 먹어야 했는데. 그 말과 함께 동생의 다리는 점점 덜이 자라고 손은 갈처럼 변하더니 살결은 붉은 털로 뒤덮였지요. 동생은 여우의 본 모습을 드러내며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둘째는 죽느냐 사느냐 병을 꺼냈을 때가 온 것이었답니다. 달빛 아래 나귀는 있는 힘껏 내달렸지요. 허나 여우로 변한 동생은 나무 위를 뛰어넘고 담장을 스쳐 날아들며 뒤쫓았지요. 그 숨소리는 팔굽다도 빨랐습니다. 허, 이제는 안 되겠다. 둘째는 허리춤을 더듬어 맨 위에 붉은 병을 꺼냈지요. 지금이다. 그 병을 산등성이 위에서 뒤로 던지자 펑 하고 터지는 소리와 함께 불기둥이 치솟았지요. 산월이 가득 불꽃이 번지며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여우는 그 불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을 낮추고 앞발로 나뭇가지를 쳐내며 그 불을 뚫고 나오는 것이었지요. 허걸, 어쩐다. 둘째는 간신히 앞길을 돌며 두 번째 병, 푸른 병을 꺼내 던졌지요. 그러자 이번엔 파도처럼 물이 일더니 골짜기 가득 넘쳐 산 아래를 바다처럼 만들었습니다. 여우는 잠시 물속에 휘말리는 듯 했지만 이내 재빠르게 다시 나타났지요. 물을 가르며 두 눈을 부릅던 채 다시 추격을 이어갔습니다. 그제야 둘째는 알았지요. 이건 사람이 아니다. 혼이 붙은 짐승이다. 마지막 병, 하얀 병, 그것만이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던지기 전에 둘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산비탈의 큰 나무 하나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 나무는 마을에서 제일 오래된 소나무였지요. 수백 년을 산을 지켜온 그 나무 위로 둘째는 기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여우도 그 냄새를 쫓아 올라왔지요. 바람이 불자 그 여우의 눈에서 붉은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거기 있었구나, 오라버니. 순간 둘째는 마지막 병을 나무 아래로 던졌습니다. 그 병이 땅에 닿자 차가운 기운이 번지며 온 산을 덮었지요. 하얀 서리발이 뿜어져 나와 산등성이를 가로막고 가시덤불처럼 얼음 손끝이 솟구쳤습니다. 여우는 그 틈에 걸려 몸을 움찔했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빨을 드러내고
얼음 사이를 비집고 나오려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파악타는 날개짓 소리가 들렸지요. 그리고 그 여우의 몸 위로 커다란 그림자가 들이우더니 한 마리 솔개가 허공에서 내려와 여우를 번쩍 채워 올렸답니다.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는 둘째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지요. 말했지요. 마지막 병을 던지라고. 그것이 살길이라 했소. 솔개는 하늘로 솟구쳐 구름 너머로 사라졌고 둘째는 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알았답니다. 그 솔개가 바로 하늘 여인 천녀였다는 것을요. 솔개가 사라진 하늘 아래 둘째는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눈을 떴을 땐 낯선 햇살이 그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지요. 사방은 조용했고 추격도 올부짖음도 사라졌습니다. 여우도 병도 이제는 그의 곁에 없었지요. 그는 나무에서 내려와 한참을 서 있다 숨을 고르고 두 다리를 굳게 딛고 다시 먼 길을 떠날 준비를 했지요. 그리고 어느덧 그는 다시 그 초당 앞에 섰답니다. 솔숲을 지나 문을 턱 두드리자 안에서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지요. 찬녀는 여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고운 옷차림도 그 맑은 눈빛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지요. 둘째는 그 앞에서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격도 슬픔도 다 지나간 뒤에 평온이었지요.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그리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움이 있기에 사람은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그대는 길을 돌아온 것이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그 초당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을 심고 여름엔 땀을 흘리며 책을 베기고 가을엔 밤을 줍고 겨울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렇게 또 해가 바뀌고 달이 차고 기울기를 여러 번 사람의 세상에서 그들은 사라졌고 누구도 그 뒷이야기를 알 수 없었답니다. 하나 금강산 어느 골짜기 새도 쉬어가는 고요한 숲속에선 가끔씩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다죠. 고운 얼굴 아래 무서운 이가 있고 무뚝뚝한 말투 속에 따뜻한 정이 숨어있기도 하답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더한 짓을 하기도 하고 짐승도 사람보다 나은 마음을 지니기도 하지요. 하나, 그 무엇보다도 귀한 건 바로 진실을 따르는 용기와 끝내 지키고자 하는 사랑이라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가장 큰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팔도 중에서도 넉넉하고 정이 깊은 고을이 하나 있었으니 그곳은 산 좋고 물 막기로 소문난 고장이었지요. 바로 그 고을에는 사방백리를 굽어보는 기와집 대저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 주인은 곡물로 치면 만섬, 재산으로 치면 많이 넘는 양반 대감이었답니다. 그 집 대감 어른께는 손자 하나가 있었지요. 이름하여 동희. 동희는 집안의 온갖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자랐지요. 허나 이 손자가 몇 살이었는고 하니 아직 10살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얼굴엔 솜털이 보송보송하고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가늘며 말끝마다 예 하는 착한 아이였지요. 헌데 어느 날 대감댁의 사랑방에서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이보게 나는 이제 70이 넘었네. 이대로 죽으면 저승에서 뭘 보겠나? 손주놈 홀레라도 보고 눈을 감아야겠어. 이에 집안 어른들이 모여 의논을 하더니 결국 결론을 내렸지요. 좋다. 혼례를 치르자. 이 대감 가문엔
대가 끊기는 일이 없어야 하니. 그리하여 신부감을 구했는데 이 신부란 아시나요? 누구냐 하면 마을 건너 양반댁의 외동딸 연이라 하였지요. 나이로 보자면 17, 고운 얼굴에 말씨는 야무지고 바느질 솜씨는 여인들 가운데 으뜸이었지요. 얼굴에 핀 복숭아빛 홍조의 눈매는 시냇물 흐르듯 부드러워 한 번 본 이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였답니다. 10살이와 17, 나이로는 7살이나 차이 나는 이 혼례가 성사되니 마을 사람들 사이에 말이 많았지요. 세상에 그 어린 것이 뭘 안다고 장가를 가나? 대감이 손주 장가하는 건 보고 돌아가신다니 절이 서두르는 거지요. 결국 길이를 잡고 마을 온 동네가 붉은 등으로 장식되고 풍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신랑 동희는 조그마한 키에 머리를 틀어 올린 채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인사하였고, 신부 연희는 수정분 듯 고운 쪽진 머리에 노기용상 당의를 입고 단정히 앉아 있었지요. 신랑이 신부에게 저럽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저럽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웃었지요. 어린 신랑의 인사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해서 관원상제 다 겪어본 이들도 연신 웃음을 감추지 못하였지요. 그리하여 밤이 깊었습니다. 초롱불만 희미하게 빛나는 신방 안, 동희와 연희는 마주 앉아 있었지요. 붉은 비단 이불과 연지곤지, 모란꽃 수놓인 베개까지 그야말로 혼례의 격식이 고스란히 담긴 방이었지요. 신부 연희는 얌전히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고, 신랑 동희는 긴장한 얼굴로 그녀를 힐끔거렸지요. 평소엔 말 잘하던 아이가 말 한마디 없이 땀만 뻘뻘 흘리고 있었답니다. 연희가 조심스레 말했지요. 서방님, 물 드시렵니까? 그 말에 동희는 고개만 끄덕였고 물대접을 보자 물을 간신히 입술만 적셨지요. 참으로 세상 모든 게 어색한 밤이었지요. 그러다 방안이 더 고요해졌을 무렵 연희는 붉은 이불을 살며시 들고 눕자고 했지요. 동희도 따라 이불 안에 들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동희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생전 처음 보는 풍경이었지요. 부끄러워 말 못했던 그 장면, 바로 여인의 속살이었습니다. 으아! 동희는 그만 이불을 벌컥 들추고 벌떡 일어나더니 얼굴이 확 상기된 채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죠. 왜 그러세요, 서방님? 연희가 조심스레 묻자 동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중얼거렸죠. 그게 너무 밤송이가 거기에 난 몰라요. 그러고는 정신없이 도포를 뒤집어 쓰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죠. 신부댁 식구들이 놀라 달려 나왔지만 동희는 말 한마디 없이 뒷산 넘어 자기 집으로 내달려 버렸답니다. 그 이튿날 대감 댁에 돌아온 동희. 아니, 혼례 올린 지 하루 만에 웬일이냐? 조부모가 물으니 동희는 입을 꼭 다문 채 못 살겠어요. 했지요. 왜 못 사느냐? 아이, 말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어른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답답해했지요. 이윽고 신부댁에선 난리가 났지요. 부모님들이 답답해하며 연희에게 무슨 일이냐 캐묻기도 하고 중매쟁이가 나서서 무마해보려 했었지만 동희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양반가라면 체면이란 게 있는 법, 이대로 둘 수는 없었지요. 결국 편지를 보내기로 하였답니다. 그 편지가 바로 훗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유명한 문장이죠. 뭐다 광활하니 피과인지 자책. 즉 털이 많고 넓은 그곳엔 분명
사람을 압도할 자취가 있으니 스스로를 책망하라. 이 글귀가 적힌 종이는 하인의 손에 들려 연희의 손에 고이 전해졌지요. 편지 한 장에 적힌 그 말 한마디. 연희는 그 글귀를 읽고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중얼거렸지요. 기가 막혀. 이제 편지를 주고받을 만한 나이긴 한가 보네. 그러나 가만히 앉아 생각하니 이 또한 가엾고 우픈 일이었지요. 첫날 밤에 놀라 도망갈 만큼 아직 어려 여인의 몸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그걸 편지로 표현한 것이니 기특하다고 해야 할지 한심하다고 해야 할지 신부댁 어른들도 난처하긴 매한가지였지요. 아무리 어린 신랑이라지만 저리 도망쳐버리면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아씨, 어찌 답을 하시렵니까? 이에 연희는 붓을 들어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답장을 적었죠. 산중에서는 무양지탄이요. 개벌중천은 무비생이라. 산중의 밤송이는 껍질이 없어도 저절로 벌어지고 시내에 꽃잎은 비가 없어도 저절로 자란다. 아이, 얼마나 곱고도 슬기로운 말귀입니까? 연희는 그 편지를 매화꽃 그려진 종이봉투에 고이 넣어 하인을 통해 동희에게 보냈습니다. 며칠 뒤 대감 사랑방 동희는 연희의 편지를 받아 조심스레 펼쳤지요. 처음엔 그 뜻을 몰라 눈을 찌푸렸지만 몇 번이고 곱씹은 뒤 그제야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때가 되면 저절로 되는 거구나. 그제야 동희의 눈에도 무엇인가 반짝이는 것이 맺히기 시작했지요.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모두 거치고 마음속에 따뜻한 바람이 불러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리하여 동희는 결심하게 됩니다. 다음번엔 부끄럽지 않게 그녀를 마주하리라. 그날 이후 동희는 달라졌습니다. 늘 이른 새벽이면 바지가랑이를 걷어붙이고 우물가에서 찬물로 세수하며 얼굴에 거울을 비춰보며 중얼거렸지요. 산속에 밤송이도 몇 없이 벌어진다 했지. 나도 때가 되면 글 읽는 소리는 사랑채에 울려 퍼지고 활수는 연습으로 팔뚝 알이 베꼈으며 사람들 틈에서도 인사성을 잃지 않았지요. 할아버지 대감은 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겪어야 철이 드는 법이지. 그리하여 마침내 1년이 흘렀습니다. 13살이던 동희는 어느덧 14살이 되고 말투와 몸가짐에도 제법 기운이 서였습니다. 눈빛엔 결심이 서여 있었고 걸음엔 망설임이 사라졌지요. 그의 늦가을 동희는 조용히 짐을 싸들고 말했지요. 할아버지, 저 다시 가보겠습니다. 대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유모는 눈물을 훔치며 말렸지만 동희는 다시 신부댁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은 처음보다 덜 떨렸지만 마음은 더 깊었지요.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어린 신랑이었던 동희를 기억하는 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도망갔던 그 도련님 아닌가? 이젠 어깨도 넓어졌구먼. 신부문을 두드리니 연희 아씨가 마당가에 서 있다가 눈이 마주쳤지요. 서방님, 동희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부끄러웠습니다. 몰라서 도망쳤고 두려워서 외면했습니다. 연희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더니 이내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지요. 밤송이도 벌어지려면 때가 있고 풀도 비 맞아야 자라지요. 어서 들어오세요. 이젠 차잔을 마주해도 될 만큼 잘하셨네요. 그날 밤 다시금 마주 앉은 동희와 연희. 신방 안은 조용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엔 깊고 따뜻한 올림이 있었습니다. 장과는 달리 동희는 더 이상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연희 역시 부끄러움 속에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하였지요. 이불을 덮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조심스레 나누는 말 한마디, 숨소리 하나까지도 부드럽고 정다웠습니다. 동희는 작은 손으로 연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이젠 무섭지 않아요. 부인과 함께 있으니 따뜻합니다. 연희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동희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어서 자라나 보세요, 서방님. 저는 당신의 아내로 오래오래 기다릴 테니. 그 밤은 두 사람 모두에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게 되었지요. 그 뒤로 동희는 신부에게 눌러 앉아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책도 읽고 농사도 짓고 제사도 챙기며 하나하나 어른이 되어갔지요. 연희는 단정한 아내로서 바느질을 하고 된장과 간장을 장만하며 동희의 곁을 든든히 지켰습니다. 세월은 흘러 동희가 20살 무렵에는 이미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지요. 첫째는 딸이요. 둘째는 아들이라.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대감댁 손주는 복도 많다. 늦게 철들어 더 단단해졌다고 하더니 집안이 화목하고 아이들도 잘 자라는구먼. 연희는 어른들께 잘 드리고 동희는 아이들을 등에 업고 장에 가며 온 마을에 귀감이 되었답니다. 어느 날 동희의 조부가 웃으며 말했지요. 내가 이놈 장가 보낸 보람이 있구먼. 그때는 철없이 도망치더니 이젠 나비 노릇까지 해내니 말이야. 사람들은 모두 웃으며 박수를 쳤고 연희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리며 웃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말 그대로 다남다복, 아이들 많이 낳고 복도 많으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늙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전해 내려오기를 사람은 나이로 철이 드는 게 아니요 겪어야 비로소 눈이 뜨는 법이라 했습니다. 이 말과 함께 동희와 연희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웃음 속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두 편의 조선시대 민속 이야기는 용기, 진실성, 그리고 참된 사랑의 가치를 강조한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부유한 집안의 둘째 아들이 여우인 친동생의 위험을 마주하면서도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산속에 숨어있는 천녀의 도움으로 세 가지 병 속에 불, 물, 얼음을 사용하여 위기를 극복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용기 있게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동희와 연희 결혼과 성장 과정을 통해 진정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나이가 아니라 이해와 성숙,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됨을 보여준다. 또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주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과 지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한다. 이 두 이야기는 환상적 요소를 통해 인간의 도덕적, 정신적 가치를 부각시키며 우리에게 삶과 사랑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한다.